저번 영상에서 2주 동안 당근을 이렇게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2주 동안 사과와 양배추만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2주 동안 상추를 매일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라는 주제로 조승우 한약사의 완전 배출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완전 배출 도서의 핵심 내용을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승우 한약사의 채소 과일식 관련 영상이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완전 배출 도서가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채소 과일 무첨가 주스가 어떻게 비만과 질병을 몰아내는가에 대해 통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몸에 좋다는 영양제는 어찌할까요? 현재 살아있는 채식 분야의 큰 스승으로 저는 존 맥도걸 박사를 꼽습니다. 맥도걸 박사의 책에 보면 영양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름하여 영양제에는 영양이 없다가 그의 지론인데요.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성분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에만 그 가치가 있다. 어느 한 성분이 몸에 좋다고 하여 그것만을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먹는다면 독약이 된다. 어떤 한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하면 독약이 된다라는 것이 맥도걸 박사의 지론입니다. 60년대와 70년대에 유행하던 어린이 영양제, 원기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리와 옥수수 분말에 황국균을 접종해 발효시킨 제품이었는데요. 동그란 알약처럼 생겼는데 씹어 먹으면 맛이 고소해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기소는 충분히 돈을 벌었는지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아쉬웠던지 원기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도 하고 유산균을 첨가해서 멀티바이오틱스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조금씩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이 영양에 좋다는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갔나요? 70년대와 80년대 유행했던 스쿠알렌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상어의 간에서 추출한 물질이라고 하면서 항균 효과, 독소 배출, 피부 미용,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광고해 왔습니다. 심해의 상어를 잡아다가 간을 빼낸 다음 거기에 최고의 성분을 조합해서 만들었다는 무시무시한 스쿠알렌. 이것저것 그렇게 몸에 좋다는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갔나요? 한때 게르마늄 팔찌라는 것이 유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무슨 효도 선물이라 해서 부모님께 선물하지 않는 사람은 불효자인 것처럼 위험 마케팅을 하곤 했습니다. 시골 어르신들 중에 게르마늄 팔찌 안 찬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무슨 자석 성분이 들어있어 어르신들 근육 통증에 좋다는 것이었는데요. 면역력 강화, 체력 증강, 노화 방지 등 그 효능 또한 줄줄이 사탕처럼 이어집니다. 그렇게 어르신 몸에 좋다는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갔나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 시골 오일장에 가면 약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한 알만 잡숴봐. 여자들은 피부 미용에 좋고 남자들은 정력에 끝내줘. 이 반말투의 거만한 약장수들은 여자의 피부와 남자의 정력에 호소합니다. 더 나아가 오줌발이 세지고 당뇨에 좋고 혈압에 좋고 기력 회복에도 좋고 만성질환에 좋고 끝이 없습니다. 그 약장수에게 무좀에도 좋나요? 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내가 그 말을 빠뜨렸네. 무좀에도 특효약이지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몸에 좋다는데 지금은 다 어디로 갔나요? 지금은 또 콜라겐이니 사냥류니 TV만 틀면 홈쇼핑에서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이제는 공중파에서 PPL이라는 이름으로 간접 광고를 할 정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원기소와 스쿠알렌과 게르마늄 팔찌가 사라졌듯이 10년 후면 콜라겐과 산양유도 사라지고 또 다른 해괴망측한 이름의 건강식품이 당신의 호주머니를 털기 위해 매스컴에 등장할 것이 뻔합니다.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60에서 70년대 가족계획표어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인구 억제 시기였는데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랬다가 1980년대 들어서는 일자녀로 돌아섭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랬다가 인구가 줄어들자 1990년대 들어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라고 돌아섭니다. 2000년대 인구 감소가 시작되자 가가호 둘셋 출산, 하하호 희망 한국 이런 식으로 다둥이를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좌측 통행이 법이었다가 지하철 구내에서는 또 우측 통행으로 바뀝니다. 어리석은 우리 인간은 갸우뚱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초과한 영양 성분은 몸에서 쓰레기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영양제 시장은 10대 산업에 들어갈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TV를 틀면 홈쇼핑에서 영양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화면 맨 아래쪽에 위 제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효능을 주는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자막이 나옵니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라고. 그것은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글루코사민입니다. 관절의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이라 하여 몇 년 전에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던 영양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연골의 구성 성분일 뿐인데 마치 연골의 합성에 도움을 준다라는 뜻을 내포하면서 광고가 대대적으로 행해졌습니다. 2010년 9월 스위스 베른 대학 연구팀에서 글루코사민이 효과가 없다는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련 제품들은 과장 광고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불현듯 시장에서 사라졌다가 최근 들어서 방송에서 의사들이 관절 외치면서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이 친구가 옛날의 명성을 되찾고자 슬그머니 다시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 한때 크릴 오일이 유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크릴이란 일종의 동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아주 작은 새우, 즉 크릴새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크릴새우에서 짜낸 후 정제한 기름이 크릴 오일인데요. 힘센 고래가 먹으니 사람도 힘이 세진다는 발상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힘센 소가 먹는 들풀은 왜 생각을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엄청난 힘을 가진 하마가 먹는 늪지대의 풀은 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고래의 먹이인 크릴새우까지 눈독을 들인 결과는 처참합니다. 크릴새우는 처음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장의 염증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어 퇴출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가공식품으로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건강기능식품 크릴새우가 신장의 염증을 일으키는데 가공식품 크릴새우는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세계가 영양제의 세계입니다. 어떤 하나의 영양 성분은 또 다른 성분들의 지원이 있을 때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칼슘이나 칼륨이나 비타민C나 비타민 D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탄수화물이나 모두 서로 조합이 되었을 때만 효력을 발휘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한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하면 독약이 된다라는 맥두걸 박사의 명제를 생각하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하고 유레카를 외친 것처럼 고민이 해결되리라 확신합니다. 인간의 몸에는 소위 최소의 법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떤 성분,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이 충분히 흡수되면 나머지 것들을 배출시키려 노력한다는 법칙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 보십시오. 가득 찼는데도 계속 넣으면 넘쳐서 자동차를 더럽힐 뿐이고 당신은 그것을 닦아내려고 한바탕 소동을 벌일 것입니다. 과유불급, 지나친 것은 부족한 것만 못한 법입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의 성분이 들어오면 똑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초과한 것들은 몸에 해로운 쓰레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될 뿐입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간과 신장에 엄청난 부담을 지웁니다. 생명이 제거되고 가공 처리되고 변형된 것들은 먹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건강은 알약이나 분말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건강은 절대 5초 만에 입에 넣어서 공짜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타민 D는 5분 동안 햇볕을 쬐면 충분합니다. 우리 모유에는 비타민 D가 거의 없습니다. 아기에게 비타민 D가 거의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고의 전환이 중요합니다. 아기는 엄마의 품에서 일정 기간 젖을 먹기만 하면 될 만큼의 비타민 D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의사들이 모유를 먹는 아기들에게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이길 권하는데요. 이것은 거의 폭력에 가깝습니다. 갓난아기에게는 그만큼의 비타민 D만 필요하기 때문에 모유에 그 성분이 적은 것입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하루에 5분만 쬐어도 저절로 합성됩니다. 1살, 2살이 되면 그만큼의 비타민 D가 더 필요한데요. 조금 자라 햇볕을 쬐면서 아장아장 걸을 때 저절로 합성됩니다. 빈틈을 파고드는 영양제 회사에 처절한 노력이 안쓰럽습니다. 이 제품은 질병을 예방해주는 약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건강해지려고 먹는다. 질병을 예방하려고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영양제 회사들은 FDA 승인 추출물이라고 광고하는데요. 사람들은 FDA가 승인했으니 좋은 거겠지. FDA가 거짓말을 하겠어 하면서 구입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FDA에서 승인한 후에 취소하여 회수하는 사례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비타민의 경우는 더 심합니다. 비타민제는 원래는 종합 비타민이 먼저 나왔습니다. 미국이 선두주자였는데 가장 먼저 퇴출당했습니다. 종합 비타민의 부작용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약회사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학자들이 몸에 좋다는 논문을 집필했지만 제약회사의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는 비영리단체들은 위험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먹었더니 사망률이 더 올라갔다는 결과까지 발표합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시장을 미국의 제약회사들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비타민 A, B, C, D 이렇게까지 마구 분리하여 제조한 후 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업자본주의는 상품을 끝없이 분화시키면서 확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담합니다만 앞으로 비타민은 계속해서 분화될 것입니다. 비타민 B만 해도 B6가 나왔고 B12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프로그래밍되어 그들의 논리에 끌려다니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영양학에서는 비타민을 필수 비타민과 비필수 비타민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는 세분화하면서 이익을 확장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자본주의 세상에 사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비필수 비타민이란 체내에서 저절로 생성되는 비타민이란 뜻으로 비타민 A, K 등이 있습니다. 필수 비타민이란 외부에서 가져와서 몸에 집어넣어야 하는 비타민으로 비타민 C, D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반드시 외부에서 몸에 집어넣어야 할까요? 인간과 99.6% 유전자가 동일한 침팬지도 비타민 C와 D를 내부에서 합성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매일매일 과일을 먹기 때문이죠. 매일 비타민 C를 먹는데 힘들게 내부에서 합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매일 이 나무 저 나무 돌아다니면서 햇볕을 쬐는데 굳이 힘들게 비타민 D를 내부에서 합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인간도 진화론적으로 최근 1만 년을 제외하고 700만 년 동안 계속해서 과일과 채소를 통해 비타민 C를 섭취해왔고 햇볕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해왔기 때문에 힘들여 몸의 내부에서 합성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현대 인간이 날씬하고 건강하기 위해서는 과일과 채소를 필수적으로 먹어야 하고 필수적으로 햇볕을 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영양제에는 영양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일인입니다. 비타민C와 비타민 D는 영양제 말고 과일과 채소와 햇볕으로 흡수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유수의 암센터들은 이제 영양제 대신 무첨가 주스, 특히 당근 주스, 레몬즙 등을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암도 치유되고 질병도 낫는다는 각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비타민C가 부족하다면 당근 주스나 레몬즙을 마시면 그만입니다. 그것도 힘들다면 당근을 씻어 먹어도 좋고 레몬의 껍질을 벗겨 먹어도 좋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밖에 나가 5에서 10분 햇볕을 쬐면 그만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비타민을 섭취해서 진화해온 놀라운 동물입니다. 비타민이라는 개념을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차라리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6개 의학단체에서 오메가3 복용 금지를 명령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십니까? 제가 실제 경험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당신도 흔하게 이런 상황을 마주쳐 보았을 것입니다. 흰 가운의 전문가들이 방송에 나와 베타카로틴 중요성에 대해 강조합니다. 잠시 후 바퀴 달린 탁자가 그 전문가와 사회자 쪽으로 옮겨옵니다. 탁자 위에는 금속성 뚜껑을 씌운 접시가 놓여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 성분과 함께 비타민이 듬뿍 든 음식인데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 사회자가 뚜껑을 열자 접시 위에 보랏빛이 도는 가지 몇 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먹을 수 있는 베타카로틴의 보고라고 말합니다. 교통비 몇 푼을 받고 청중석에 앉아있는 아주머니들이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아연실색했습니다. 가지에는 물론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과 각종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그러나 모든 비타민과 유기미네랄은 약섭시 70도 정도에서 거의 모두 사망합니다. 가지를 생으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데쳐서 요리해 먹으면 비타민이 제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리모컨을 가져와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홈쇼핑 채널에서 베타카로틴 영양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중파와 홈쇼핑이 서로 협업해서 영양제 판매 사업을 하는 것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이없는 이유는 그 흰 가운의 전문가들이나 방송국에서도 열을 가하면 모든 비타민과 유기미네랄이 거의 죽는다라는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타카로틴 영양제 또한 열로 가공해서 만들기 때문에 영양이 제로라는 사실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채소만 먹으면 오메가3가 부족하니 등푸른 생선을 먹으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3마리 이상 먹지 못하면 알약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듯 위협합니다. 저도 사업을 해봤습니다만 참 기발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생선을 3마리 이상 먹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들의 논리가 맞는다면 바닷가에 사는 사람 외에 우리 인간은 모두 오메가3 결핍으로 사망을 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인류는 역사상 한 차례도 비타민이나 오메가3 결핍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식물성이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바뀌니까 생선도 좋지만 식물성 오메가3가 더 좋다라고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노력이 참으로 안쓰럽습니다. 오메가3 영양제는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없애주고 혈액 순환을 개선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홈쇼핑에서는 오늘도 분자 구조가 어떻고 EPA가 어떻고 DHA가 어떻고 알 수 없는 용어로 어리석은 우리 인간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영양제에는 영양이 없다고 주장하는 일인인데요. 제가 그런 말을 하면 여기저기서 각종 비난이 쏟아집니다. 심지어 채소과일식을 매일 실천하시는 분들도 오메가3는 먹어야겠지요라고 제게 묻습니다. 집집마다 영양제 한 박스 정도 없는 집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양제 시장은 미국 10대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단언하기는 힘듭니다만 대한민국도 곧 미국처럼 영양제가 거대 산업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인데요. 한번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계속 사기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 심장학회 저널에서 2023년 만성 관상동맥 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국 의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오메가3를 절대 먹지 말라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한 셈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미국 심장학회 등 6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연구에 참여해 발표한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오메가3의 효과에 대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건강학적 이점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는 사실입니다. 이점이 없으니 당장 그만두라며 사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혈액순환을 위해 오메가3 영양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살 빼는 약을 조심하고 진통제를 조심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데 생선기름과 오메가3 지방산 또는 비타민을 포함한 비처방적 식이보충제, 건강기능식품 사용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관상동맥 질환자들에게 어떤 건강보조제도 심혈관계 위험을 줄이는데 이롭지 않으므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저도 관상동맥 질환을 겪어본 일인으로서 이 단체들의 양심선언이 반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비타민 D 보충제는 효과가 없고 칼슘 보충제는 오히려 심장질환에 더 위험하다며 아래와 같이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메가3도 필요 없고 비타민 D나 칼슘 보충제나 다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니 당장 영양제 먹는 행위를 멈추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의 홈쇼핑을 믿으시겠습니까? 미국의 대표적인 6개 의학단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 제약회사의 연구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론을 내린 양심적인 연구 결과를 믿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판매자들은 어떠한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괜찮으니 계속 드시라고 할 것입니다. 부작용은 절대 말해주지 않은 채 제품과 상관없는 각종 정보들만 강조하며 판매를 이어갈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사기를 당하지 마시라고 계속해서 주의를 주는 이유입니다. 오메가3를 드시려면 차라리 들기름을 드시라고 저는 권장합니다. 참기름에는 오메가3가 1% 정도, 들기름에는 60% 정도입니다. 그러나 뚜껑을 여는 순간 산패되니 가능하면 3, 4주 이내에 모두 드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700만 년 진화하는 동안 올리브 오일 대신 올리브 열매를 통해서 그 좋은 성분을 섭취해왔고, 참기름 대신 참깨를 먹어왔고, 옥수수 식용유 대신 옥수수를 먹어왔고, 그렇게 건강하게 후손을 낳아 이렇게 번창한 동물이라는 점은 꼭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름은 높은 온도로 가열한 후 기계를 돌려 압착해내는 일종의 공장 음식일 뿐입니다. 무첨가 주스를 강력 추천하는 이유. 무첨가 주스는 절대 혈당 피크를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마시기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손님이 오면 차를 내놓고 밖에서 친구를 만나도 커피와 술을 마십니다. 이 마시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 형성에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갑자기 독재자가 나타나 액체로 된 모든 것을 절대 그만다라고 명령을 해도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숨어서 몰래 마실 것입니다. 어차피 무엇을 마셔야 한다면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마실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봤습니다. 역시 과일과 채소로 만드는 즙과 주스입니다. 저는 이 과일과 채소에 물 이외에는 어떤 것도 첨가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중에서 파는 주스류는 거의 모두 설탕과 화학물질을 투하합니다. 첫째,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고, 둘째, 저장성을 좋게 해서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시중의 주스는 어떤 과일 이름에 탈을 쓰고 나왔다 해도 공장 주스입니다. 제가 굳이 번거롭게 무첨가 주스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주스로 먹으면 당 수치가 더 올라간다고 하는 말은 공장 주스를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맛과 유통기한을 위해 설탕과 화학물질을 듬뿍 투하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직접 갈아 만든 무첨가 주스는 절대 혈당 피크를 올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레몬이 200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레몬이 얼마나 대단한 과일인지 아는 사람은 흔하지 않습니다. 한때 수백만 명의 목숨을 살렸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8세기 중반 대륙을 횡단하는 선원들에게 괴혈병이라 불리는 의문의 질병이 유행이었습니다. 열이 나고 황달이 생기며 치아가 빠지는 무시무시한 질병인데요.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에 괴혈병으로 사망한 선원만 무려 2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때 영국 의사 제임스 린드가 이 병에 걸린 환자들에게 대조 실험을 한 후에 민간요법인 레몬을 먹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레몬을 치료제로 해서 각종 과일과 채소도 함께 먹이자 환자들이 급속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비타민C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거리 항해를 하는 선원들은 비스킷과 말린 쇠고기로 연명했으며
살아있는 음식은 거의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영국에서는 폐혈병으로 단 한 명의 선원도 잃지 않았습니다. 레몬 덕분에 수없이 많은 선원과 승객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얼마 전에 배우 엄정화 씨가 아침 공복에 레몬수를 마시는 영상을 보고 많은 분이 레몬수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모닝커피 대신 모닝 레몬수를 드실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 외에 각종 비타민과 유기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실제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예방원 카페 오시면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음양탕, 더운 물과 찬물을 반씩 섞은 물과 레몬수 사진을 매일 올리십니다. 그리고 레몬수를 마신 후 몸의 변화를 이구동성으로 자랑하십니다. 레몬이 조금 신 것은 맞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레몬을 우적우적 씹어먹게 하는 벌칙이 있을 정도인데요. 레몬을 얇게 잘라서 물에 넣어 마셔도 되고, 반으로 자른 다음 손으로 꾹 눌러 즙을 낸 다음 물에 타서 마셔도 좋습니다. 미국 임상영양저널 발표에 따르면 레몬과 같은 감귤류 과일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할 경우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특히 여드름의 특효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몬의 항산화 성분인 리모넨과 카테킨이 간에 쌓인 독소와 산소 쓰레기를 배출해주기 때문에 간의 부담도 덜어줍니다. 또한 레몬수는 신장 결석을 예방합니다. 칼슘 등이 뭉쳐서 결석이 되는데 크기가 작으면 소변으로 배출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결석이 생성됩니다. 즉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레몬에 함유된 구연산이 옥살산 칼슘 축적으로 생기는 신장 결석을 막기 때문인데요. 실제 레몬수를 마신 사람은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신장 결석 발생 비율이 훨씬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레몬수는 체내 지방의 증가를 억제하기도 하는데요. 미국 오클랜드 어린이 병원 연구팀이 173명의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레몬수를 많이 마신 사람의 체중과 지방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섬유질이 많은 반면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는 다이어트 식품 중 최고입니다. 레몬이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고 위장 장애와 역류성 식도염을 발생시킨다는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치아를 부식시킨다는 어처구니 없는 누명도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레몬은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균형 잡아주는 식품이지 산성화시키는 식품이 아닙니다. 몸을 산성화시키는 과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과일은 애초에 인류가 먹을 수가 없었고 당연히 인류가 배제시켰을 것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구연산 성분이 속을 쓰리게 한다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몸에 좋다고 말합니다. 저도 물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성분 때문에 몸에 좋다고 말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과일, 특히 레몬의 경우 단순히 구연산이나 비타민C와 같은 단일 성분만을 우리가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성분이 서로 협력해가면서 우리 몸을 이롭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과일은 성분이 어떻고 저 채소는 성분이 어떻고 논쟁하는 사이 뼈를 녹인다는 탄산음료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끼어들어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완전 식품인 레몬을 먹으면 치아가 부식된다면서 콜라는 얼렁뚱땅 먹게 만드는 부모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모닝커피 대신 모닝 레몬수로 시작하십시오. 레몬수를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은 껍질을 잘 씻으신 다음
얇게 잘라서 그냥 바로 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의 양과 레몬의 비율을 어떻게 맞춰야 하나 궁금하실 텐데요. 물 500ml 한 컵에 레몬 반 쪽이 가장 적당합니다. 일반 크기의 레몬 한 알에 1리터 비율이 적당한데 드셔보시고 레몬의 양을 늘리거나 물의 양을 줄이거나 하시면 됩니다. 레몬수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2리터 이상 강박적으로 드시면 위에 탈이 날 수 있으니 오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몸에 좋다는 레몬수도 몸이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몬 역시 사과나 토마토나 키위처럼 과육보다 껍질에 영양소가 풍부한 것이 사실입니다. 레몬을 껍질째 갈아 드시는 분도 있고 통째로 우적우적 씹어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맛이 없어 다음날 바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몬이 싫어지면 레몬수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방법적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원칙까지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레몬 껍질에 있는 하얀색이 무엇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식용왁스입니다. 유통 과정에서 색이 변할 수도 있고 수분이 날아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식용왁스로 코팅하는 것인데 몸에 크게 해롭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당입니다. 귤이나 오렌지 같은 경우도 과육의 당분이 밖으로 빠져나와 마르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인데요. 귤이나 오렌지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깨끗이 씻거나 껍질을 벗기면 전혀 해롭지 않으니 안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끔 무첨가 주스를 만들 때 거품이 생기는데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묻는 분이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스 거품 발생 여부는 채소나 과일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매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품은 효소가 많은 생채소나 생과일을 주스로 만들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섭취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거품은 특히 양배추를 즙으로 만들 때 더 많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의 실험에 의하면 이것은 채소의 단백질 성분으로 밝혀졌습니다. 거품을 그대로 마셔도 좋고, 그래도 꺼림칙하시다면 산성분이 많은 과일, 레몬 등을 많이 넣어 주스를 만들면 pH 변화에 의해 단백질 변성을 일으켜 거품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요즘 레몬 꿀차가 유행입니다. 레몬에 꿀을 넣고 생강까지 넣어 차로 마시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저는 가끔 꿀에 대해 생각합니다. 벌들이 애써 모아둔 저 벌들의 식량을 인간이 강탈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벌들은 야생으로 돌아다니면서 꽃들을 수정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다람쥐가 겨울을 나기 위해 다람쥐 굴에 숨겨둔 도토리를 묵을 만든답시고 강탈해 가면 다람쥐는 무엇을 먹고 살겠습니까? 가령 달팽이 요리가 맛있다고 논바닥에 달팽이를 싹쓸이 한다면 개구리와 까치는 무엇을 먹을 것이며 그 개구리를 먹는 백로는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자연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꿀벌이 작년에 비해서 40%나 사라졌다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지금의 꿀이 과거의 천연 꿀이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설탕물을 먹여 키운 벌들에게서 채취한 사양꿀이 범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 바에야 저는 굳이 꿀을 섞어 드시지 말고 순수 레몬수를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레몬으로 충분한데 대단한 맛을 내겠다고 요란하게 섞어 마시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럴 돈이면
차라리 유기농 레몬을 사는데 보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모닝커피 대신 레몬수를 마시는 것은 술과 시끄러운 음악 속 클럽에서 밤새워 놀다가 아침에 일어나 쇼팽을 듣는 것처럼 몸과 영혼을 깨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무첨가 주스 최고의 조합, 가 착즙 주스를 소개합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힌 홍어와 돼지고기 수육을 묵은지에 싸서 먹는 홍어 삼합이 생겨났고, 겨울철 고구마에 동치미 조합도 생겨났고, 최근에는 치킨에 생맥주를 같이 먹는 치맥도 생겨났습니다. 저 또한 앞서 말씀드린 레몬수도 마셔왔고, 사과 당근 주스도 꾸준히 마셔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꼭 남들이 하는 대로 먹어야 하나? 나만의 독특한 레시피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는 주말마다 과일과 채소를 섞어서 각종 무첨가 주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이와 당근을 넣어 주스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샐러리와 사과를 섞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넣으니 맛이 좀 쓰고, 저것을 넣으니 맛이 밋밋하고, 이것저것 섞으니 별맛도 없고, 어느 날 사과나 당근처럼 사시사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과와 당근은 저장성이 좋아 우리가 마트에서 아무 때나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하우스 농사가 발달해서 계절 채소와 계절 과일의 경계가 희미해지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딸기나 수박이나 참외와 같은 과일이나 미나리나 쑥과 같은 채소류 등은 그 계절에만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간식으로 잘 먹는 양배추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양배추 하나만 착즙기에 넣어서는 약간 쓴맛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양배추와 사과를 넣어 착즙을 내보았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벽한 조합을 완성했는데요. 당근 1개 더하기, 양배추 4분의 1개 더하기, 사과 2개. 이런 조합의 착즙 주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까 착즙 주스라고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예방원 카페 회원들에게도 권해보았는데요. 만들어 마셔본 후 한결같이 브라보라며 환영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당근, 양배추, 사과 순으로 착즙해 주시면 됩니다. ABC 주스가 있습니다. 애플, 비트, 캐럿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 ABC 주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조합한 주스를 CCA 까주스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캐럿, 캐비지, 애플의 첫 글자를 딴 주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음식 중에서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면 무조건 환영입니다. 레몬수도 환영하고 사과 당근 주스도 환영하고 ABC 주스도 환영합니다. 그러나 제가 까 착즙 주스를 주장하는 이유는 맛도 훌륭하지만 아침 식사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속이 든든함 때문입니다. 저도 몇 달째 까 착즙 주스를 아침마다 먹고 있는데요. 점심때가 언제 왔는지 모를 정도로 속이 든든합니다. 특히 아침에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남편에게 꼭 드시게 해보십시오. 다음 날부터 배고프다는 소리가 안 나오리라 장담합니다. 매일 아침 까먹지 마시고 까주스, 까 착즙 주스를 드시기 바랍니다. 몸속 쓰레기를 배출할 때 궁금한 질문들. 커피가 독극물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커피는 쉽게 말해서 커피콩을 태운 다음 뜨거운 물을 섞어 만든 음료수입니다. 여기에서 태운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것에 불을 가하면 생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예 수처럼 태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100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태운 과일이나 태운 채소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수처럼 태운 쌀이나 수처럼 태운 고구마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처럼 태운 커피를 마시는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태우지 않은 생도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 에티오피아에서 수입한 생도에서 곰팡이 독소이자 발암물질인 오클라톡신 오염 정도가 기준치의 3배가 넘게 발견되어 170여 톤을 반송 조치했다는 기사도 나왔는데요. 오래전부터 탄 음식은 그것이 무엇이든 발암물질 1호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뭐 발암물질이든 아니든 씹을 수도 없고 식도로 넘길 수조차 없습니다. 굳이 성분을 따지자면 흥분제인 카페인이 큰 문제지만 콩을 로스팅하고 압축하고 그라인더로 가는 과정에서 수천 가지 화학물질들이 발생합니다. 저도 한때 돈을 벌려고 커피 사업을 했지만 커피를 연구한 화학자들도 절대 커피를 마시지 않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믹스커피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발명품으로 꼽히는 믹스커피는 커피와 설탕, 경화유 등을 섞어서 만든 것입니다. 커피와 설탕도 문제지만 경화유는 더 큰 문제입니다. 몸에 들어가면 악마로 변한다는 트랜스 지방이 경화유입니다. 인류가 700만 년 진화하면서 한 번도 섭취해 본 적이 없는 화학물질이며 지방 덩어리입니다. 입에서는 달달하게 마약처럼 스며들다가 나중에 비만과 질병으로 그 정체를 드러내고야 맙니다. 카페인이 각성제이긴 하지만 몸에 나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디카페인 커피가 출시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든 원형에서 변형되면 될수록 더 나쁜 법입니다. 카페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염화메틸렌이라는 유기용해제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페인트나 매니큐어를 지울 때 쓰이기도 하는 독성 물질입니다. 커피를 못 마시게 하면 자살하겠다는 분들을 위해 건강에 그나마 덜 나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위 블랙커피, 2위 믹스커피, 3위 디카페인 커피. 이 순서로 마시면 됩니다만 커피의 세계에서 탈출하시는 것을 영순위로 추천해드립니다. 커피를 평소 마시지 않던 옛날 어른들은 그 쓴 것을 왜 마시냐. 가슴이 쿵쿵 뛰어서 못 마시겠다. 잠이 안 온다라고 하시며 거절하십니다. 저희 할머니는 가슴이 뛴다며 바카스 한 병을 다 못 드셨습니다. 화학물질에 반응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어린이들도 문제가 생겨서 커피를 못 마시게 합니다. 그들의 몸이 그만큼 순수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갖 공장 음식으로 오염된 우리 성인들에게는 미미한 반응이 옵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냄비 속에서 시원하다 좋아하다가 나중에 물이 끓자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게 죽어버리는 개구리를 빗댄 말입니다. 여러분은 끓는 물속 개구리가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방원 카페에 얼마 전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물이 끓자 재빨리 도망쳐 나오신 분인데요. 여기에 글을 소개합니다.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고 커피를 끊은 지 4개월쯤 되었습니다. 하루 서너 잔을 안 마시고는 못 베기던 제가 레몬수와 무첨가 주스를 마시면서 과감하게 끊었습니다. 오늘 회사 외부 교육이 있어 갔더니 커피가 나왔는데 혼자만 안 먹을 수가 없어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한 잔 마셨습니다. 결과는 오후 내내 속이 울렁거리고 토 나올 듯하고 두통도 왔습니다. 채소 과일식을 한 후 항상 9시쯤 잠들어 새벽 4, 5시에 일어났는데 오늘 밤은 11시에 일어나
지금까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속은 울렁거리고 두통이 멈추지 않습니다. 몸이 깨끗해지자 커피의 독성을 알게 된 것일까요? 커피 없이 살게 된 나에게 감사드립니다. 끓는 물 속에서 따뜻하게 온천을 즐기다가 나오신 분의 체험담이었습니다. 자, 당신은 저 냄비에서 나오시겠습니까? 계속 즐기시겠습니까? 당신이 선택하실 차례입니다. 채소에 칼륨이 많아서 신장이 나쁜 사람은 피하라는데 사실인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한 가지 성분만 가지고 음식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산 음식을 먹으면 비만과 질병이 사라진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칼륨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칼륨이 높은 상태를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걱정들 때문에 많은 신부전 환자들이 그 좋은 채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배설하는 기능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을 잘 배출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일은 당을 올리고 채소는 신장에 나쁘다면서 채소와 과일만 보면 큰일 날 것처럼 안절부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모든 병은 혈관병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그분들은 내라고 끄덕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혈관에 낀 기름때를 벗겨내고 혈관의 노폐물을 청소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음식이 과일과 채소라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책을 거의 끝까지 읽으신 당신은 내라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당신이 칼륨 성분 하나만 농축해서 만든 영양제를 먹는다면 신장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일과 채소에는 칼륨 한 성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유기미네랄과 비타민이 서로 협력해서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우리나라 70세 이상 노인들의 사망 원인 1위는 폐렴인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입니다. 그래서 각종 범죄에서 뚜렷한 사망 원인을 모를 경우 폐질환이라고 판명하는 이유입니다. 그럼 신부전증이란 신장의 기능 저하로 인해 질소와 함물을 포함한 노폐물이 신장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체내에 저류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결국 혈관 흐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신부전증 환자의 사망 원인을 심장을 비롯한 심혈관계 문제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칼륨이 신장 활동에 방해된다고 해서 그것을 예방하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1%이니 절대로 등산을 하지 말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숫자와 증거를 좋아하시는 당신을 위해서 일본 니가타 대학병원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세 이상 성인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횟수로 무려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인데요. 환자의 절반은 신부전증이 없는 환자였고 나머지 절반은 신부전증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든 환자를 관찰한 결과 신부전증이 있든지 없든지 채소와 과일을 매일 먹는 사람의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을 가끔 먹는 사람들의 경우 채소와 과일을 매일 먹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무려 26%나 높았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아예 먹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어땠을까요? 사망률이 무려 60%나 높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칼륨 때문에 채소와 과일을 못 드시겠다면 제약회사와 식품회사의 연구비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체 연구한 니가타 대학의 연구 결과를 믿지 않으시면 됩니다. 칼륨 때문에 채소와 과일을 못 드시겠다면 무려 10년 동안 2천여 명을 대상으로 남모르게 고생하신 니카다 대학병원의 수고로움을 무시하셔도 됩니다. 이것 또한 당신이 선택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아침 식사는 아침 공기와 긴 산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여기다가 조승우 한약사님이 말씀하신 채소과일식을 곁들이신다면 나이 들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